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부입니다. 바로 보이저의 태양계 탐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우여곡절을 겪고 보이저 2호가 보이저 1호보다 먼저 1977년 8월 20일 발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저 1호는 보이저 2호가 발사된 후 16일 정도 후인 9월 5일에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될 당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언론들이 조금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부추기는 말들이 많았죠. 그래 미션이 뭐가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냈는데 사실 궤도 문제 때문에 보이저 2호가 의도적으로 먼저 나간 거예요. 정말로 궤도가 나중에 보이저는 이제 해왕성까지 탐사를 할 거였기 때문에 네. 먼저 출발을 한 거고 보이저 1호는 바로 16일 후에 발사가 됩니다. 그래봤자 이제 보이저 1호가 더 빠른 경로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딱 2달 만에 1977년 12월에 네. 바로 보이저 2호를 앞질러요. 그리고 어. 나서 보이저 1호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죠. 아, 보이저 1호가 더 빨리 더 멀리 가는구나. 그때 딱 2달 만에 이제 사람들이 수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저호의 경로를 한번 봤잖아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제 금방 저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빨간색이 앞질러 가요. 빨간색이 보이저 1호거든요. 네. 보이저 1호가 앞질러 가고요. 그다음에 먼저 가서 보이저 1호는 토성을 지나면서 이제 가고 꽉 꺾이죠. 바로 꺾이죠. 네. 토성을 이용을 해서 천왕성에 갑니다. 천왕성을 가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왕성까지 가는 거죠. 보이저 2호는. 그런데 일단은 저기까지 가기 전에 우여곡절 끝에 발사가 됐는데 발사되자마자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보이저 무슨 문제요? 2호가 발사가 되잖아요. 네. 우주선이 뭔가 예상치 못한 작업을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발사 관제소에서 뭔가 명령을 줘야 보이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보이저 2호가 갑자기 깨더니 막 혼자 막 인공지능처럼 막 혼자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딩로닝 다시 왔나요? 그렇죠? 약간 스스로 약간 잠시만요. 이상한 신호들을 막 보내기 시작해요. 에러 신호 같은 거를 보내는 거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막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원인을 찾았죠. 왜 이렇게 발사가 안 되냐 그랬더니 로켓이 발사하면서 생기는 진동까지 얼마나 이 진동이 셀 건지를 계산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에 자이로스코프라고 이제 방향을 탐지를 하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오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포지셔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꾸로 서 있는지 똑바로 서 있는지 앞쪽을 보고 있는지 뒤를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약간 내비게이션 고장난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신호는 와. 근데 와야 되는 신호가 아니고 이상한 신호가 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는 확인이 돼요. 원래 작동해야 되는 모듈들을 스스로 막 꺼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업 프로그램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했으니까 백업 프로그램들이 막 갑자기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작동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막 백업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막 그 당시 엔지니어들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그 자료 보시면은 네. 신문제 보면 뭐 이제 보이저는 지옥으로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보이저가 문제가 있었나 뭐 우주에서 갑자기 보이저가 막 선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막 이런 헤드라인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부 뉴스 기사들이 이상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사실 그 이후에 기지도 보이저하고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과학자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저 코딩을 했던 사람들이 초천재였어요. 그 코딩을 했던 사람이 며칠 후에 보이저와 연결이 되자마자 네. 보이저의 연결 코드를 업데이트를 쫙 해버립니다. 새로. 어떻게 업데이트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다행히 네. 그 발사체가 궤도를 정확한 위치에 보내서 특별하게 뭔가 작동을 하지 않아도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저는. 근데 단지 내가 뒤로 가고 있는지 서서 가고 있는지 이 자세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안 됐던 거예요. 일단 가기는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위치로. 다행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쫙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보이저 2호가 발사를 하고 알았잖아요. 네. 보이저 1호도 급하게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네, 보이저 1호도 뭐 업데이트를 하고 보이저 2호는 그제서야 약 8일 만에 겨우 진정이 되고 나서야 목성으로 제대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할이라는 게 그 영화에 나왔던 인공지능을 뜻하는 건데 할 9.0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스스로 뭔가 판단해서
행동을 했다. 그렇죠. 너무 갑자기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예. 신호를 줘야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지가 먼저 스스로 지능을 갖고서 본인이 뭔가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보이저가 이거 팔이 돼버린 건가? 그리고 어떻게 된 이렇게 건지. 돼버린 거죠.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보이저 1호도 1977년 9월 5일 날 발사가 됩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이라는 거는 쉬운 분야가 아니죠.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이때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추진체 라인에 누수가 있었어요. 추진체가 올라가면- 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올라가? 추진체가 점점 새어가고 있었고 그 말인즉슨 운이 좋게도 폭발이 안 했던 거지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얻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의 고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소리였어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저 추진체는 예비 연료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저 타이탄은 보통은 예비 연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까지도 계산을 했던 아니요, 거 그것까지는 계산한 게 아니라 그걸 저 발사체가 원래 그렇게 디자인이 됐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오.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죠. 오. 당연히 추진체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발사체 2단의 추진력이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최상층인 3단의 액체 수소와 산소가 이제 3단에 있는데 3단에 엑스트라로 그거를 메꿔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 양이 충분한지가 몰랐던 거예요. 엑스트라로 들어있기는 한데 그 양이 메꿀 수 있는 양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1200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600kg 정도가 더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건 저도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신기한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걸 넣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무게가 그만큼 늘고 이게 딱히 좋은 선택은 아닌데 네. 기가 막히게 잭팟이 터졌다. 저 발사체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대요. 아슬아슬하게 닿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원하는 속도에 딱 닿았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도 그렇고 보이저 2호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정말 잘 날아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줬잖아요. 하지만 시작부터 편치 않았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노력 덕택으로 태양계 끝을 향한 보이저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야오. 네, 우여곡절 끝에 보이저 1호가 2호가 모두 1차 목적지인 목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목성까지의 거리가 약 6억 킬로미터 정도 돼요. 6억. 6. 멀어요? 멀어요, 멀어요. 그냥 멀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구를 떠나서 가는 네. 거죠. 1979년 1월에 보이저 1호가 드디어 첫 목적지인 목성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1979년. 그리고 4개월 뒤에 보이저 2호도 도착을 하게 됩니다. 4개월 차이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출발하고 나서 보이저 2호가 먼저 출발했지만 한 2개월 후부터는 계속 보이저 1호가 더 빨리 더 멀리 가요. 그리고 1972년도에 아까 승인이 나서 시작이 됐잖아요. 1977년 발사가 될 때까지 사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사이언스라는 거는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전부 그냥 엔지니어고 그다음에 정치고 정책이었지 사이언스는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보이저가 우리에게 준 사이언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79년이 돼서야 3월부터 감당할 수 없는 연구 데이터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 45초에 한 번씩 사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이저 1호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목성을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이저 1호가 목성을 하나하나 찍은 사진들을 먼 거리에서부터 이제 목성을 향해 가잖아요. 네. 그때부터 간 사진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저게 이제 멀리서 가면서 점점 타임랩스로 찍은 거예요. 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네.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목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소하고 헬륨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와, 가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아, 돌기도 돌고. 네, 돌기도 돌고 이제 저거를 이제 사진들을 여러 개 이어붙여서 이제 동영상처럼 만든 건데 더 중심부로 들어가면 압력에 의해서 액체로 된 수소의 바다가 있을 거고요. 저게 지금 계속 접근하면서 찍은 네. 거예요. 와, 멋지다. 점점 커지죠? 점점 야. 커져 진짜. 네, 저 동그란 점은 이제 위성들이고요. 보이죠? 이런 사진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설레기 시작하죠. 진짜 드디어 이제 웅장해지죠. 그동안의 엔지니어들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과학자들의 시대가 그쵸. 도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현대에도 막 칼라 디텍터를 이제 탐사선이나 망원경에 부착해서 탐사선에서 촬영을 하지는 않아요.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지상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 지상에서 할 수가 있고 망원경도 마찬가지고요. 흑백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부분 찍은 사진들을 시간별로 쫙 해가지고 하나의 전체 모습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칼라를 입히면은 보이저 호가 가지고 온 저런 목성의 눈, 대적점의 이미지.
와 대단하다. 그동안 사람들도 어떤 누구도 저 대적점을 저렇게 자세히 저렇게 또렷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들이 이제 보이저가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제 합성을 해서 모자이크라고 그러죠. 부분 찍어서 이걸 합친 거예요. 그래서 목성의 이런 이미지들을 자세한 하나하나의 이미지들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난류가 흐르는지, 어떻게 대기가 이게 막 정말 우리 태풍처럼 폭발적으로 움직이는지, 저 하얀 점은 뭔지, 저 빨간 점은 뭔지, 저런 식으로 연구를 할 자료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와. 그런데 목성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목성에서 나오는 정말 강한 방사선들 때문에 보이저 호의 장비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과학자들도 애초에 보이저 호를 만들 때 이 부분도 당연히 고려 대상에 넣었겠죠. 당연히 고려 대상에 넣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당시에 목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장이 얼마나 강할지를 예상은 했지만 예측 범위보다 더 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케이블들을 정말 호일로 다 썼다 그래요. 진짜 그 호일, 우리가 슈퍼에 파는 호일, 네. 그 호일을 깨끗하게 알코올로 소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감쌌다 그래요.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제일 크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방사선이라는 거는 크게 N극이나 S극처럼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을 가진 입자들이 있어요. 네. 그 입자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보이저 호에 부딪히게 되면은 자석을 띠잖아요. 근데 그런 입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 크레딧 카드 자석에 갖다 대면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이 어떠한 극성에 막아서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배치가 돼서 적재적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강하게 끌어다니는 게 딱 있으면은 얘네들이 일을 안 하고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럼 고장이 나는 거야. 일종의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이제 이 군인들이 열심히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 아이돌이 왔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거든요. 그럼 안 돌아가잖아 이게 시스템이.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면 한쪽으로 뭔가 끌어당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다행히도 근데 버텼다고 해요. 호일로 감싸서. 그렇죠. 호일로 감싼 거는 이 접지를 시킨 거예요. 약간 군인들을 암막 커튼에 가둬놓은 거예요. 아이돌이 와도 못 보게. 못 봐. 어. 아무도 못 봐.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거죠. 네. 뭔가 슬프게 끝나. 그리고 이렇게 목성의 디테일한 것뿐만 아니라 네. 보이저호는 목성의 4개의 위성도 아주 세세하게 탐사를 했어요. 이제 가니메데, 칼리스토, 유로파, 이오 이렇게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크레이터들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과학자들이 저 맨 왼쪽에 아래에 있는 게 유로파거든요. 유로파를 확인을 했을 때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로파를 봤는데 표면이 크레이터가 없고 말끔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같이 있는데 표면이 말끔하다는 거는 저기는 당연히 뭐 유성들이나 먼지들이 떨어졌겠죠. 당연히 크레이터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크레이터가 없어졌다는 거지. 우리 지구도 엄청나게 달과 같이 많은 유성들이 쏟아지고 하는데 대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타거나 땅으로 떨어져도 옛날에 공룡을 면적시켰던 그런 행성의 흔적도 바닷속에 잠겨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크레이터가 없다. 그리고 금이 엄청나게 많은 금이 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분석을 해봤더니 저 안에 갈라진 표면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두꺼운 얼음으로 돼 있던 거예요. 두꺼운 얼음이고 그 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바다, 소금물이 가득 차 있는 거를 확인을 했던 거죠. 저 두꺼운 얼음 밑에 유로파에 존재하고 있는 물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합친 것보다 한 2~3배 정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대가 또 많이 되는 기대가 곳이죠. 또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로파를 탐사를 하려고 나사하고 ESA 그러니까 유럽 우주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조만간 발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음의 세계가 있었다면 그 옆에 이오는 유로파가 얼음의 세계였다면 여긴 불의 세계예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보이저가 찍은 사진인데 도대체 저게 뭘까? 다른 위성일까? 과학자들이 봤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고민을 많이 했더니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 2호의 사이즈하고 모든 걸 계산해보니까 저 높이가 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km 정도 뿜어내는 용암 분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목성의 그 조성력이라고 하죠. 목성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내부의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한 거죠. 용암의 활동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죠. 저렇게 드문드문. 지구가 아닌 곳에서 관측을 한 최초의
화산 활동이 저 2호였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보이저호가 또 하나 확인한 게 있어요. 목성에 희미하게 뭔가 있어. 옆에 보니까 목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촬영을 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목성의 고리를 보이저호가 최초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보이저호가 정보들과 목성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들, 온갖 정보들, 위성에 관한 정보들을 주고 나서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아까 목성 갔으니까 그 다음에 토성을 가야겠죠. 그래서 1979년도에 1월에 목성을 관측을 하고 그게 한 얼마 안 돼요. 이게 일주일인가 이게 촬영을 하고 스윙바이를 해서 토성으로 지나갑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네. 또 토성에 다가오면서 또 온다. 또 온다. 점점 찍은 거죠. 클로즈업. 네. 그리고 1980년 가을에 약간 그 보이저가 가면서 들떠서 약간 디스코 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라따따따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디스코 추면서 가고 있어요. 네. 네,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옵니다. 네, 보이저 신났어 지금. 네. 그래서 약간 춤추는 것 같이 예, 보여요. 약간 디스코 추면서. 1980년 가을 드디어 보이저 1호가 토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저호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토성의 모습들을 찍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와 너무 예뻐요. 네, 저 이미지들은 저 색깔은 사실 저런 색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 토성의 고리들이 하나하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에 이제 그 그라데이션을 준 거예요. 파란색은 같은 물질로 된 파란색인데 이제 그 구분함에 따라서 색깔을 연하게 진하게 나타낸 거고 그 노란색은 다음 꼬리 뭐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럼 원래 색깔은 아니에요? 원래 색깔은 아니고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좀 또 이뻐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토성에서 보내온 이미지들을 볼 때마다 이제 보이저호의 과학자들은 약간 스스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기가 정키가 된다고. 저 이미지들을 볼 때마다 정키라는 게 약물 중독자라는 거를 좀 이렇게 빗대는 말이거든요. 저 사진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볼 때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쁘고 막 계속 그렇게 되니까 과학자들은 스스로 정키가 됐다고 약쟁이가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 타이틀이 됩니다. 저게 1981년 7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타이틀 표지호입니다. 토성의 모습이 드디어 도착했다. 그래서 이제 80년 가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막 데이터를 받아서 조금 이제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대중들한테 릴리스를 한 이미지를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표지로 삼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저 1호에 가장 큰 임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탄입니다. 이 타이탄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 왼쪽이 보이저 1호가 찍은 타이탄의 모습이고 네. 오른쪽은 최근에 2013년도에 카시니오가 이제 조금 더 좋은 성능의 카메라와 좋은 성능의 이제 그거를 가지고 타이탄을 찍은 모습인데 아주 두꺼운 아주 두꺼운 메탄 대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표면이 말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금성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탄의 바다와 유기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기물들이 많다는 건 뭐다? 생명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의 박사 논문 주요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타이탄이었어요. 보이저 1호가 당시에 토성을 갈 때 타이탄을 관측을 하면은 이후에 해왕성, 천왕성을 갈 수가 없었어요. 스윙바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타이탄은 봐야 된다. 봐야죠. 타이탄은 관측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미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이저 1호는 여기서 타이탄을 관측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자료가 보이저 1호가 찍은 타이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태양계 초기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태양계 초기에는 사실 메탄이 이제 유기물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보이저 1호는 이제 이 타이탄을 플라이바이를 하고 관측 임무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궤도를 봤을 때 토성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죠. 그렇죠. 네네. 타이탄을 관측을 했기 때문에 목적지를 잃어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 방향을 한번 바꾸면 관성 때문에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연료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그렇게 되죠. 설계를 하기 힘들죠. 그래서 보이저 2호가 있다. 보이저 2호가 9개월 후에 토성에 도착을 하니 보이저 2호가 나머지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이저 1호는 거기서 태양계를 이제 우리 태양계가 다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 평면에 있는데 예. 그 평면을 넘어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약간 네. 임무 종료 느낌이네요. 보이저 1호는 이때 타이탄 관측을 택하고 임무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타깝게도 두꺼운 대기 때문에 타이탄의 이제 대기 안쪽을 관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여러 가지 센서들 중에 이제 전파 센서가 있어요. 네. 그 전파 센서를 이제 그 타이탄 안에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타이탄 내부의 압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도라든지 부가적인 정보들을 다 전해주고 임무를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액체로 된 메탄 바다가 있을 거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개월 후에 보이저 2호가 천왕성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토성의 고리를 엄청나게 가까이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토성의 고리라는 게 저게 크게 보이잖아요. 저게 네. 다 큰 얼음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위 같은 단단한 저게 이제 다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런 조각들이 세세하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보이저 2호가 천왕성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잡기 위해선 고리를 굉장히 가까이 통과를 해야만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중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떨어져서 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위험했죠. 하지만 또 위험을 감수하면 또 설렌다. 고리를 가까이 정말 가까이 관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레기 시작했어요. 고리 속을 통과한다. 고리 속을 통과한다. 해볼만 하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그냥 근처가 아니라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보이저 2호도 토성을 탐사하는데 통과를 하는 건 아니고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면은 느낌이. 느낌이.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는데 네. 보이저 2호가 엄청나게 많은 에러 시그널과 함께 저런 이미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게 실제로 들어온 이미지예요. 아무것도 안 찍혀있죠. 과학자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고장이 나기 시작한 거죠. 보이저 2호가. 나사는 이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보이저 2호에 공식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고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합니다. 뭐 어떤 오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람들이 좌절에 빠지기 시작했고 우리 아직 가야 될 게 있잖아요. 보이저 1호가 타이탄을 관측을 하고 그러니까.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천왕성, 해왕성을 관측을 할게 이거 믿고 후임 들어와서 갑자기 퇴사를 했는데 후임이 들어오자마자 또 퇴사를 했어. 이러면 일할 사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엔지니어들이 이제 다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 시작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장비들, 네. 카메라들, 센서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찾았어요. 스캔 플랫폼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이거를 스캔을 해서 이제 모든 장비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보내줘야 되는 이 종합 프로세서 같은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다행히 카메라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센서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곳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거 하나가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미지를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 보내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이면은 다 전자장비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옛날이었으니까 약간 기계식 장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까 스캔 플랫폼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스캔 플랫폼에도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어도 있고 조그만 이제 모터 같은 것들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프로그램을 리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요거를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네. 이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도 돌려보고 한 바퀴로 탁탁탁탁 강제로 이렇게 돌려보고 앞으로도 돌려보고 뒤로도 돌려보고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하나씩 돌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딱 맞아가지고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쳐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은 토성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플라이바이 하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보이저 2호는 토성 관측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문제가 생겨서 빠져나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지. 그나마 다행히 보이저 1호가 많은 관측을 했다. 그래도 우리는 가는 길에 천왕성, 해왕성을 볼 수 있게는 해놨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빠져나갔죠. 네. 이제부터 수면 모드에 잠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5년의 여정 끝에 1986년 1월에 드디어 천왕성에 도착합니다. 천왕성은 인간이 만든 탐사선 중에 아직까지 가본 거는 보이저가 유일합니다. 보이저 2호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안 가봤어요. 특이하게 명왕성은 못 가봤기 때문에 명왕성은 뉴호라이즌호가 갔었죠. 그렇죠. 따로 갔죠. 따로 갔어요. 그래도 또 천왕성만 가는 것도 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뭔가 큰 게 없는 이상 솔직히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가기 좀 애매한 거야. 맞아요. 되게 애매한 데 있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좀 되죠. 예, 그런 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5년의 여정 끝에 1986년 1월에 드디어 천왕성에 도착을 합니다. 또 가자. 디스코 또 쏜다, 가죠. 디스코. 댄스. 이렇게 보죠. 오!
특별한 게 없어요. 천왕성은. 네. 이 사진이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천왕성의 거의 유일한 사진인데요. 위에 고리가 보이시죠? 위아래로 고리가 있어요. 예. 그 말이 뭐냐면은 토성의 고리 어떻게 생겼어요? 옆으로 있죠. 자전축이 90도로 누워 있어요. 그 자기장이 북극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쪽인 거예요. 얘네한테는.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북극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옆에서 나와서 뒤로 가는 거지. 예. 근데 이거 이외에 특별한 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대기도 너무 두껍고 그 다음에 특별히 흥미로운 점을 너무 많이 발견은 하지 못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뭐지 이거 뭐 그냥 아니 뭐지? 그냥 누워 있으니까 뭐지? 거슬려. 거슬리는데 어. 별로 얘가 궁금하진 않아. 뭐 피곤한가 보다 이 정도죠. 그래서 뭐지 아쉽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원래 고리가 있는 건 알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보니까 더 세밀한 고리가 2개 정도 더 있더라. 이거 하고 10개의 다른 위성들을 찾아냈는데 위성들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있구나 정도만 알아낸 거예요. 재미도 감동도 없는 어그로라. 그리고 3년 반의 여정 후에 해왕성에 도착을 하는데 가는 도중에 또 리프로그램을 쫙 합니다. 왜냐면 더 어둡고 더 추운 곳에 맞게 탐사선이 작동할 수 있게 그 사이에 또 리프로그램을 쫙 해요. 원래 그렇게 하도록 이제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해왕성은 제일 끝에 있는 행성이잖아요. 그렇죠. 30AU 거리에 있어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의 30배가 넘는 곳에 거리가 있었어요. 보이저가 출발할 당시에는 해왕성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통신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래 걸렸잖아요. 77년에 가서 그 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흘렸잖아요. 13년 정도 만에. 그쵸. 방법이 생긴 거야. 그래서 2개의 34m 안테나와 1개의 70m 안테나를 연결을 해서 일명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직도 보이저에서 오는 신호를 수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파 망원경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큰 망원경처럼 네.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오는 미세한 신호를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도 보이저에서 오는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1989년 여름에 드디어 차가운 가스 행성인 해왕성에 도착을 합니다.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까지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바로 해왕성까지 가는 것보다 20년을 세이브를 해요. 우리가 1989년도에 도착했죠. 1977년도에 했으면 12년밖에 안 걸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접 갔다. 그러면은 30년이 넘게 걸리는 그쵸. 거죠. 30년이 넘게 걸리는 거를 20년이나 일찍 도착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천왕성, 해왕성에 탐사선을 못 보낸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도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해왕성을 막상 가봤는데 굳이 돈 들여서 근데 해왕성은 특이한 게 하나 보여요. 저 왼쪽에 크게 반점 같은 게 보이죠. 저런 네. 비슷한 걸 목성에서 대적점이라는 거를 빨간색의 큰 점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었잖아요. 해왕성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저 큰 점인 거죠. 그래서 저거를 대흑점이라고 불러요. 대적점에 이제 반대되는 대흑점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 해왕성이 보이저 2호의 기나긴 여정의 사실은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네. 이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는 걸까? 근데 이제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 그다음에 중심이 되는 위성인 트라이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트라이톤을 가보자. 그래서 가려면은 해왕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렇게 해왕성이 왔으면은 위로 가서 트라이톤이 그 당시에 남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중력의 힘을 받아서 스윙 바이를 아래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톤으로 갑니다. 트라이톤으로 갔더니 뭔가 나오는 거를 관측을 합니다. 검은 무언가가 나오는 게 관측이 돼요. 그래서 저게 바로 가이저라고 갑자기 어디 우리 옐로우스톤 같은 데 가면은 갑자기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간헐천 시간대면은 그런 게 나오는 게 관측이 돼요.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못했는데 급하게 지나가느라고 전 간헐천이 나오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가운데 있는 게 간헐천, 아래쪽에 있는 검은 부분이 그 얼음 덩어리인데요. 질소로 된 얼음 덩어리인데 액체 질소일 수도 있고요. 그 간헐천 나오는 게 검은 부분에서 이게 뭐지? 이게 선이면은 모자이크를 딱 했을 때 이게 선이 검은 선이 나오면 딱 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선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림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봤더니 간헐천인 거죠. 간헐천이 분출이 되는 게 발견이 됐고 또 유로파에 큰 얼음이 발견이 됐고 그 목성의 위성인 2호에서 또 화산 활동이 있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부에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러한 에너지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 그래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이 보이저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행성들, 위성들에서 이 생명체 존재의 전제 조건을 간접적인 증거를 찾은 거예요. 보이저 2호가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위성 트라이톤이고 왼쪽에 있는 게 해왕성. 네,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이저도 아래쪽으로 아까 보이저 1호는 위로 날아갔잖아요. 네. 보이저 2호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네요. 보이저 2호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저게 보이저 2호에서 보내주는 관측하는 코스믹 레이의 이제 과정인데 저기서 쫙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하나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하나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아. 저게 바로 태양의 영역, 태양의 영향권 범위를 벗어났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저 1호는 위에서, 보이저 2호는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각각 멀어지고 있는데 저 가운데가 이제 태양의 영향권이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포물선으로 이루어진 저쪽이 이제 태양풍이 저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싱크대에 물을 세게 틀면은 저 가운데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줄기가 태양의 힘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물줄기가 없는 데가 빈 공간이 보이잖아요. 저 힘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온 물줄기가 저 밖에 물줄기를 뻗어 이렇게 밀어내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작용하는 곳이고요. 태양이 힘이 작용하는 곳이고 그 위에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나온 물질이 저 배수구로 빠져나가듯이 물질이 분포를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저 물이 없는 저 경계가 저 영향력의 범위죠. 저 태양에서 나온 영향력의 범위. 저 부분과 저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유사한 모양을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을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지금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이렇게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이제 성간 물질 사이로 별과 별 사이에 물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무를 끝낸 보이저 1호는 이제 태양을 위로 이렇게 딱 떴잖아요. 아까 우리 궤도들이 행성들의 궤도가 이렇게 다 평면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이저 1호는 이렇게 떠났잖아요. 네. 보이저 1호가 이렇게 떠나면서 1989년도에 임무를 마치고 떠나면서 90년도에 그럼 이 보이저 1호가 마지막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무엇일까라고 돌아보면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위로 가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 아래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오, 궤도 대박.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래를 보면은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가족 사진을 찍어보자. 어, 태양계의 태양계 가족 가족 사진. 사진을 찍어보자.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등장을 하죠. 1990년 예. 2월 14일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예요. 목성, 지구, 그다음에 금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사진을 찍어냅니다. 위에서 보기 때문에 가능은 했던 거예요.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저 사진을 찍을 때 사실은 태양빛이 보면은 우리 왜 역광이라 그러잖아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엔지니어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빛을 정확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사진이 저 사진들입니다. 저 가운데 중간에 위에 있는 게 저 빗줄기 안에 저게 이제 역광이다 보니까 태양이 비치는 저 선 안에 우리 지구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칼 세이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픽셀보다 작은 한 점이 바로 우리 지구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그 지구,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 푸른 점 안에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그동안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점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이 푸른 점을 지켜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멋지죠. 칼 세이건이. 이 보잘것없는 모두가. 한 점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사진은 감사하게도 우리 퍼웅 작가님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와. 이 작은 점에 전쟁이 무슨 필요가 있고 다 평화롭게 살기도 복잡한 이 세상에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퍼웅 작가님이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신 일러스트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이 랩미팅에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백한 푸른 점의 사진을 보고 칼 세이건이 전하고자 하던 메시지가 러시아에게도 우크라이나에게도 전해져서 얼른 이 의미 없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보이저 탐사선 랩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